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이 증시 한국 마지막 개장일이죠. 네. 자, 이번 해 생각해 보면 정말 코스피,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정리를 같이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2,399선이었습니다. 2,399.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4,000선은 이미 10월 달에 넘었었고 3,000선은 제 기억으로는 6월 달에 넘었었고요. 지금은 이제는 4,220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75% 이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사실 이제는 한국 주식에 이 코스피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 이상의 또 수익률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수익률 자체를 본다 그러면 역대 3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 첫 번째로 1등이 87년도 삼저우황이 있었을 때 그때가 수익률이 93%로 이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익률이 좋게 나왔을 때가 이제 99년도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IT 버블 있었을 때 닷컴자만 붙이면 다 올랐었죠. 그래서 그때 수익률이 이제 83%.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이 한 3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기록적인 상승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이 상승률을 또 외국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외국과 비교를 하더라도요. 압도적인 1위거든요. 특히 S&P 500 지수와 비교해 본다 그러면 거의 한 4.3배로 조사가 됩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다우존스가 올해 한 해 동안 14% 정도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상승률이 한 14%, 정확하게 한 14.49%, 나스닥은 22% 올랐고,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뭐 니케이 지수 26%, 상하이 지수 18%, 각권 지수, 대만 지수가 25%. 그러다 보니까 뭐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도 상승률, 증권 시장의 상승률은 뭐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과연 이제 내년도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데 내년도 전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년도 전망은 이제 오르는 것만 오르는, 한마디로 이제는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 섹터 중심으로 아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곳에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좀 어떤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이제는 투자에 대한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증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 업종별로 섹터가 좀 갈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 업계가 좀 이끌어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두 업종에 대한 훈풍은 분명히 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이런 섹터별로 엇갈릴 수 있는 부분, 이게 아마 2026년을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증권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가장 또 수혜를 입는 곳이 바로 이제는 주식을 레버리지 삼는, 아마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증권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권회사의 수익률이 이번에 굉장히 좀 잘 나왔더라고요. 뭐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인데, 증권회사에 봤더니 2분기에 이제는 순수익이 한 60%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이런 조사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수수료 수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률조차도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증권사에 대한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증권 시장이 뜨거워지면,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 뭐 증권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높아지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기대가 이제는 더 될 수 있고, 특히 내년도에 또 기대가 되는 게 IMA라고 이제는 보통 계좌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은 증권회사들이 원금을 이제 보장해주는 사실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적금이 있던 분들이 이제는 IMA 계좌로 이제 넘어오는 아마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자가 일단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더 높을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거든요.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정 이자는 제시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은 내가 예금에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이자가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일단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회사가 지금 내놨고 자본금의 8조 원 이상인 종투사들이 하다 보니까 뭐 탄탄해요. 이 회사가 망할 리는 없고, 망하면 연금 보장이 안 되죠. 원금 보장이 안 되죠. 근데 망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 보장도 되고 이자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IMA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더 이쪽으로 또 쏠리는 현상, 머니 무브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단연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게 AI 열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AI 거품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 AI 열풍으로 젊은 부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건 외국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AI를 개발하고 아니면은 AI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든 이렇게 AI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수장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억만장자 대열에 이제 들어섰다. 이런 이제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억만장자의 개념은요. 순 자산이 이 10억 달러 이상이신 분들을 우리가 보통 억만장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조 한 4천억 원 정도 이게 순 자산입니다. 네. 이거 넘으신 분들을 우리가 억만장자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외국의 이런 억만장자들이 이렇게 젊은 부호들이 이거 공통점이 뭘까 봤더니 일단 다 30대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국계와 인도계가 많을 거다라고 보는데 실제 이번에 나온 억만장자들 본다 그러면요. 백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중심이고 그다음에 특징이 나이도 어리고 무엇보다 AI와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AI를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생성형 AI를 탄생시켰다든지 아니면 AI를 조금 더 가동하기 편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AI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이런 젊은 CEO들이 이런 주식 부자 한마디로 억만장자의 대열에 올라섰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아니 외국의 그 창업자들이 억만장자 된 거랑 내가 이걸 꼭 알아야 돼? 하실 텐데요. 예.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보고 배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세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한마디로 불편했던 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했던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가치를 받고 있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6년 한 해 때 많은 분들이 아마 목표를 잡으실 텐데 아마 이런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불편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아마 뭐 창업 아이템을 잡으시던지 아니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2026년을 또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아마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뭐 AI를 기반으로 네. 퍼블리세티 저도 구독하는데 맞아요. CEO가 31살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200억 달러. 그리고 오픈AI 출신인 무라티 같은 경우는 싱킹 머신스 랩을 설립하고 4개월 만에 기업 가치 100억 달러. 막 이거 한 13조, 14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과거에는 부자가 되기까지 뭐 머스크 같은 경우는 막 10몇 년이 걸렸는데 넉 달 만에 100억 달러 가치가 형성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거품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전문가적인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창업이잖아요. 예. 창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제적으로 현금으로 만지는 자금은 아니고요. 대부분 주식 부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페이퍼에 대한 이제 지분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뭐 100억 달러, 200억 달러는요. 대부분이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 대한 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다 보니 이게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바라볼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창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게 엑시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현금으로 만드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보통 우리가 창업한다 그러면 IPO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하나는 M&A 한마디로 큰 기업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외국계 창업자들은요 M&A 방식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해외 대기업이라든지 굴지의 기업들이 인수해 주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검증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는 CEO들의 창업적인 루트는 대부분이 상장을 선택을 합니다. 코스닥 대부분이 상장하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게 나는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 한국 시장에 투자 안 해. 이런 이유가 좀비 기업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영업이익은 나오지도 않고 사실 이런 투자자의 자금만 모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벤처에 대한 특히 이제 VC들이 평가할 때 이제 벤처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M&A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간다 그러면 뭐 지금처럼 억만장자들 나와줘서 이제 기술의 개발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 대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물론 정부가 그걸 인지하고 있어서 퇴출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이제는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점을 봤을 때
환영할 만한 이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외국에 있는 억만장자에 대한 그런 생태계,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쿠팡 이야기도 오늘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갑자기 쿠팡이 보상을 내놓고 사과문 발표하고 또 그전엔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사실 이런 흐름이 일각에서는 너무 급한 조치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또 너무 의도적으로 쿠팡 청문회 불출석 전에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진정성이 없죠. 일단 금방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청문회 전에 보상안 발표하고 사과문 발표하고 이게 딱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쿠팡 입장에선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단은 그러다 보니 일단은 타이밍에 맞춰서 이런 안들을 이제 내놨는데요.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김범석 의장은 정말 청문회 쓰기를 싫어한다.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는 보상안 나왔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또 이렇게 치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제였죠. 어제 제가 이제 학교 강의가 있어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중에 속보가 뜬 거예요. 그래요? 예, 이거에 대해서 보상안을 내놨다. 그래서 보상안을 학생들이랑 같이 봤습니다. 맞아요, 오전에. 네, 오전에. 봤더니 이게 5,000원 준다는 거예요. 모든 상품에 대해서 5,000원 할인 쿠폰 주고 그다음에 쿠팡이츠 5,000원 주고 그다음에 트래블 상품. 그러니까 여행할 때 쓰는 쿠폰이거든요. 이거 2만 원짜리. 그다음에 알럭스. 저도 이제 종종 보는데 명품 살 때는 걸 알럭스라고 해서 명품 플랫폼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네, 이 쿠팡 할 때 자주 떠서. 그래요. 그래서 알럭스 상품 2만 원 할인 쿠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쓸 만한 쿠폰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그 5,000원짜리 이제 쿠폰과 쿠팡이츠 이게 좀 배달하시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거밖에는 쓰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는 쿠팡이츠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배달 음식을 잘 안 먹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5,000원인 거예요. 저한테는 5,000원밖에 이제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인 거죠, 다. 실제로.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현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미국 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놨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보상안이 아니라 미국 주주 달래기 위해서 이런 보상안을 내놨다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미국 주주들이 봤을 때 손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대부분 마케팅 상품이잖아요. 트래블 상품. 자체 쿠폰 플랫폼에 다시 가입해야 되고 탈퇴하신 분들은요. 다시 또 이거 쓰려면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내놨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진정성이 굉장히 좀 의심이 된다. 다시 한번 뭐 판단해 봅니다. 예, 참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 저도 뭐 알렉스나 쿠팡 트래블 뭐 뭔지도 모르고 써본 적도 없는데 이번에 또 알게 돼서 저도 모르게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조금 전에도 속보가 나왔던 것이 뭐 그 과기부 총리가 아예 유출 규모 3,300만 건 이상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 내놓은 것 합의되지 않은 거다 이런 것들 계속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리 얘기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발표한 이런 배경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역시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국민적 감정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진정성 있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부분 본다 그러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본다 그러면 김범석 의장에 대한 이런 동일인 지정인데 보통 우리가 동일인 지정이라고 보면은요. 일단은 현상을 본다 그러면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이 쿠팡 주식회사의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인 지정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총수가 누구냐 이거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게 총수가 개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쿠팡에 대한 동일인은요. 법인으로 돼 있어요. 쿠팡 주식회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총수로 들어가야 규제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총수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이제는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정위가 이 총수 지정, 한마디로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에서 만약에 벗어난다, 예.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당이 동일인 지정으로 하겠다라고 이제는 밝힌 상태입니다. 예. 쿠팡 이야기하면서 동일인 지정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 쿠팡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이 같은 회사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100억 원이 훌쩍 넘는 보수를 받았다 이런 사실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동안 김 의장은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내 규제를 피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요. 이게 아킬레스건을 좀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되게 의아했죠. 어떻게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가 됐을까? 몇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친족에 대한 한마디로 이제 자기의 특수관계인이나 아니면 친족에 대해서 경영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게 예외 규정에 있거든요.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예외 규정이 된 건데, 근데 알고 보니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이거 쿠팡 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법인 부사장으로 사실상 활동을 했었고 이게 페이를 받았어요. 4년간 140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총수 예외 규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동일인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정위가 이런 쿠팡에 대한 총수가 누구냐? 김범석 의장이라고 이제는 동일인 지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규제와 관리 감독이 우리나라는 법적 규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뭐 청문회 안 오게 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제는 정말로 영업 정지에 대한 해당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좀 크게 이제는 무서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쿠팡이 미국 주주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일단은 한국 법인에 대해서 압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쿠팡이 우리나라에 대한 직고용에 대해서 한 8만 명 이상 넘어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이거는 약점이죠. 근데 쿠팡도 약점이 있습니다. 대만 사업이 크기 전에 일단 일이 먼저 벌어졌어요. 한국 법인에서. 지금 만약에 대만에서 좀 어느 정도 영업이 된다 그러면 더 아마 강하게 나섰을 겁니다. 쿠팡이. 근데 아직은 대만 시장이 무르익기 전이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만약에 영업이 안 된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미국 주주들이 절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한국인데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경영에 제약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라는 이 지정학적 안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규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 그러니까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 예외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외에 대한 위법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동일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이제는 규제할 수 있는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참 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이 사실 이 쿠팡뿐 아니라 뭐 그전에 SK도 있고 KT, 네. 특히 KT는 조사 결과 어제 과기부에서도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은 뭐랄까요 좀 그 정말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위약금 면제 관련해서 지금 권고가 됐고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또 위약금 면제하라 이제 정부가 이제 과기부에서 얘기를 했죠. KT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위약금 면제라 그러면 해킹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라 전 KT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이제는 권유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KT 통신사인데 나는 이제 좀 불안하다 보니까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야 돼. 근데 나는 약정이 걸려 있다 보니까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KT가 이 이사회에서 이거를 받아줄지 위약금 면제로 해줄지는 이제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요구사항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왜 KT가 지금 문제가 되느냐? 그럼 SK 해킹과 KT 해킹이 뭐가 다르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범위로 보면 SK 해킹이 훨씬 더 크죠. 대상자로 본다 그러면. 근데 왜 KT에 벌어진 이 해킹 사태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소액 결제 부분이 실제 일어났다는 부분이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SKT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금전적 피해 이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KT와 관련된 이번 해킹 사건에 인해서 실제 금전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게 보니까요. 22,000명이 피해를 받았고요. 금전적 피해, 소액 결제 피해자가 368명이 나왔고 금액으로 보면은 2억 4천만 원이라는 실제적인 피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SK랑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강력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로그 기록을 1개월, 2개월 정도만 사실 남겨놨다는 거예요. 접속 기록이라고 그러거든요. 로그 기록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의 해커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했던 그 접속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가 해킹됐는지가 조사가 안 됩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을 들어서 이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이제는 권유를 한 상태고 이 부분이 이제는 조만간 이사회에서 이제는 판결이 나올 거다,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KT가 사실 지금 국민적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더 어떤 부분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제 소액 결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111일 정도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이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상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선이 뭐냐면 특정인이에요. 근데 이게 특정인에서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가 지금 국적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특정을 했어요. 중국인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한국에 없고 해외에 있는 곳으로 됐기 때문에 인터폴에 적색 경보가 올려진 상태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지금 어느 나라에 있으며 이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좀 수사에 좀 혼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 한마디로 이제는 공범 13명은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금을 세탁했다든지 대포폰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진행이 완료된 상태고 검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셀토팸이라는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이 장비를 제공했던 사람, 만드는 사람, 총책 이 사람을 빨리 이제는 경찰에서 아니면 구속시키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제2의 제3의 피해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런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경제적인 사실 기분 좋지 않은 뉴스들이 참 많았는데 네. 내년에는 이런 소식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